안녕하십니까. 저는 건국대학교 미래지식교육원에서 도시정비사업 전문가 과정 강사를 하고 있는 이우수라고 합니다. 인사드립니다. 먼저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이렇게 서게 된 거는 우리 신림 9구역의 추진준비위원회 분들께서 우리 신림 9구역 재개발을 신탁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해서 사업 방식에 대한 비교 등을 이제 주민 설명회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에게 한번 설명을 해달라라고 요청을 해주셔서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오늘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최대한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내용이 이제 어렵거나 이런 점들이 있다면은 지난주에 이번 주죠. 이번 주에 우리 추진준비위원회 사무실도 개소식을 해서 사무실도 이제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오늘 설명회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질의응답 저랑 하고 그래도 부족한 점이 있다면은 준비위원회 사무실에서 같이 우리 소유주님들 간 소통을 통해서 서로 논의하고 토론하고 재개발을 좀 어떻게 하면 빨리 성공적으로 할 수 있을까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오늘 설명회는요, 여기 포스터 보셨죠? 이 포스터는 누가 만들었냐면요, 우리 신림 9구역의 소유주님이시자 주민참여단으로 활동하셨던 소광섭 소유주님께서 직접 만들어주신 포스터예요. 직접 만들어주신 포스터가 너무 제가 좀 뜻이 깊어 보여서 여기 화면 메인에다 띄웠고요. 그만큼 이제 나이, 연령대와 상관없이 재개발을 하는데 열정적으로 다들 참여하고 있구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의 순서는 신림 9구역, 우리 구역의 현황에서부터 그리고 신탁 방식, 정비사업, 조합 방식이랑 비교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업무 협약을 맺는 절차를 시작할 건데 업무 협약이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어떠한 절차로 체결을 하는지에 대해 설명드리고 마지막으로 궁금한 점에 대해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발표에 앞서서 좀 서론이 긴데요. 먼저 좀 이렇게 미리 설명을 드리자면은 우리 소유주님들께서 가장 궁금하신 거는 내 분담금 얼만데, 그죠? 분담금 궁금하시죠? 근데 오늘 이 자리는 분담금에 대해서 설명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아직 서울시에서 우리 신림 9구역 정비계획을 어떻게 수립할지 열심히 짜고 있거든요. 그 계획이 나와야 분담금을 짤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는 분담금에 대해서 궁금하시더라도 저한테 물어보셔도 대답을 해드릴 수가 없어요. 저도 신축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은 사업 방식 위주로 비교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신림 9구역 현황부터 발표드리겠습니다. 우리 신림 9구역은 우리 소유주님들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신성초등학교 옆에 약 17,000제곱미터의 부지 위에 소유주님은 총 186명입니다. 물론 그 도로 같은 나라 땅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186명이 이제 신림동 119-1번지 일대에 추진하는 재개발 사업입니다. 자, 추진 경과입니다. 추진 경과인데요. 먼저 좀 글씨가 생각보다 화면이 좀 작아가지고 잘 안 보이실 수 있으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24년 9월부터 시작했어요. 2024년 9월에 우리도 재개발하고 싶다.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신청하고 싶다라고 이제 접수를 했어요. 처음에 관악구에. 근데 이제 처음에 접수할 때보다 조금 3개 필지 정도 더 해달라는 주민들의 요청이 있어가지고 그 3개 필지 합쳐서 결론적으로 2024년 10월에 관악구청에 우리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해달라, 신청할 수 있게 해달라라고 연번을 부여받았고요. 연번이란 뭐냐면은 우리 여러분이 186명이다 라고 이제 명수를 세준 거예요. 그 연번을 부여받고 나서 불과 2달 만에 2024년 12월 말에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까지 들으시면은 뭐 그냥 일반적인 절차를 그냥 진행했다라고 하실 수 있는데 제가 굉장히 놀란 건요. 동의율이 74%예요.
우리 후보지로 신청해달라라고 이제 여러분들께서 동의해 주신 게 74%. 보통 다른 서울 시내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신청할 때 동의율은 50% 안팎입니다. 근데 여러분들께서 이미 74%나 동의를 해서 재개발하고 싶다라고 그 열의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관악구에서도 그 동의율을 보고 서울시로 바로 올려서 후보지로 바로 이제 선정이 되게 된 거죠. 그래서 25년 4월에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해 여름 8월에 서울시에서 우리 신림 9구역은 어떻게 재개발을 할지 계획을 짤 그 용역 업체를 선정을 했고요. 그때부터 수립에 착수해서 지금 초안 정도가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수립이 완료가 된 단계는 아닙니다. 이제 조만간에 선거가 끝나고 여름이 되기 전에 서울시에서 다시 한번 주민설명회를 열어서 여러분들께 우리 신림 9구역 신축은 어떻게 할 거고 몇 세대가 나올 거고 그런 설명회를 한번 할 거니까 그때 가서 이제 분담금이나 이런 것들 궁금한 것들을 한번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해 2025년 8월에 주민참여단 모집을 해가지고 주민참여단 여러분들께서 우리 소유주 186분을 대표해가지고 이제 서울시와 관악구와 함께 회의하고 활동을 했고 지금 아주 빠르게 추진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절차는 정비구역 지정이 되기 전에 사업 방식을 결정을 하고자 이 설명회를 열게 된 건데요. 왜 정비구역 지정도 안 됐는데 이 설명회를 하냐? 이 취지를 설명을 드리자면요. 먼저 서울시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신속통합기획이라는 걸 하게 되면은 신통기획으로 재개발을 하게 되면 공공지원으로 조합을 설립하는 게 기본 지침입니다. 하지만 주민분들께서 자율적으로 그냥 내가 알아서 추진위원회 승인을 구성을 하고 조합 설립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시거나 아니면 나는 신탁사랑 업무 협약을 맺고 신탁 방식으로 가겠다 이런 행위들을 보여주셔야 서울시에서도 공공지원으로 조합 설립을 할 생각이 없구나라고 판단을 해서 잡아놓은 예산을 이제 다른 데 편성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공공지원을 하려고 받으려고 관악구청에서 괜히 예산 편성을 하지 않게 그런 헛수고를 하지 않게 이제 미리미리 준비해서 사업 방식을 결정해서 관악구에 알려드리려고 정비구역 지정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절차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신림동 일대 재개발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신림동이 옛날에 다 뉴타운이었었죠. 뉴타운이었다가 진행이 하도 안 돼서 구역별로 해제가 되고 아마 지금 4구역만 유지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거는 관악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구역이 9구역이 요 빨간 부분 벤처타운역 있는데 9구역이 있고요. 그 서쪽으로 해가지고 5구역, 6구역, 10구역, 1, 2, 4구역 이렇게 다양한 구역들이 있습니다. 먼저 그 중에 잘 아시겠지만 맨 밑에 있는 3구역 3구역 같은 경우는 벤처타운 푸르지오라고 입주까지 마쳤죠. 그리고 3구역 맞은편에 있는 2구역은 이주를 끝내고 지금 철거까지 거의 완료해서 착공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1구역은 사업시행인가 준비하고 있고요. 이렇게 신림동 일대가 천지개벽하려고 전면적으로 지금 재개발을 동네별로 진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신림동 일대 재개발이 많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 구역들이 사업 방식이 어떻게 되느냐? 먼저 우리 구역 바로 맞은편에 있는 5구역이랑 6구역은 신탁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5구역 같은 경우는 지금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까지 들어갔는데 아마 조만간 고시가 날 것으로 제가 들었고요. 6구역 같은 경우는 예비 신탁사 협약을 맺은 상태이고 조만간 동의서를 거둘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표시를 안 했지만 신림동에 가장 빨리 시작하려고 했던 1구역 같은 경우는 조합은 설립이 되었지만 그래도 좀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 신탁사를 끌어들여서 사업 대행자 방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림동 일대 신탁 방식이 낯선 방식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오늘 설명을 드린 거 조합 방식과 신탁 방식의 비교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 더 우리 구역에 맞겠다 하는 방식으로 추진을 하시면 됩니다. 의견을 모으셔서.
자, 그럼 이제 사업 방식에 대해서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재개발 사업을 시행하려면요, 크게 세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조합 방식,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께서 이 설명회에서 주 목적으로 듣고 계신 신탁 방식,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공이 시행하는 공공 방식인데요. 이 공공 방식 같은 경우는 SH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이제 시행을 해주는 방식인데,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선정이 된 구역은 공공시행 방식의 애초에 대상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설명에서는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탁 방식에는 크게 사업 대행자 방식과 사업 시행자 방식이 있어요. 근데 사업 시행, 우리가 이제 신림 9구역에 하려는 방식은 사업 시행자 방식인데요. 사업 시행자 방식이란 뭐냐면,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조합을 설립하지 않고 신탁사한테 우리 9구역 사업 추진을 해줘 라고 위탁을 해서 사업 시행을 맡기는 게 사업 시행자 방식의 신탁 방식입니다. 말이 어렵죠. 근데 이제 앞으로 신탁 방식이라고 하면은 사업 시행자 방식으로 이렇게 알아듣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신탁이란 무엇이냐? 신탁하면은 뭔가, 일단 제가 여기저기 수많은 곳에 설명회를 다니는데, 보통 이제 어르신분들, 저희 어머니, 이제 할머니 이 연령대 분들은 신탁이라는 단어에 약간 거부감을 느끼시는 게 있어요. 아마 그 역사적인 그런 사건들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신탁 통치 뭐 이런 제가 겪지 못했던 그런 일들 때문인 것 같은데, 그런 거랑은 전혀 관계가 없이 신탁이라면 믿을 신에 맡길 탁이라 그래서 여러분들의 부동산을 갖고 계신 땅 또는 건물 또는 건물과 땅, 이런 부동산 자산을 신탁사한테 믿고 맡겨주면은 신탁사가 그걸 재개발을 하고 여러분들께 다시 소유권을 돌려드리는 게 신탁입니다. 어렵지 않죠. 사실 들어보시면은 좀 낯설고 좀 멀리 느껴지는 단어인데, 그냥 쉽게 말해서 맡겨주면은 신탁사가 개발해서 돌려준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럼 부동산 신탁사는 뭐 하는 회사냐? 방금 말씀드린 그 신탁을 업으로 영위하는 회사예요. 말 그대로 신탁을 하는 회사인데, 우리나라에 총 14개 회사가 있고요. 그 14개 회사는 내가 신탁업 하고 싶어 라고 하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신탁업이라는 게 어쨌든 사기업이긴 하지만 여러분들, 이 일반인들의 재산을 위탁받아서 자산을 굴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금융위원회, 금융투자협회와 같은 정부기관에 인가가 있어야 운영을 할 수 있고 영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총 14개 회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신탁사가 우리나라에 총 14개 회사가 있는데요. 익숙한 데도 있고 어색한 데도 있을 거예요. 먼저 우리가 가장 실생활에서 많이 접할 수 있는 은행권, 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이런 은행 계열도 다 신탁사가 있고요. 그리고 증권 계열, 한국투자증권, 대신증권, 이런 증권사들의 신탁사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룹이랑은 별개로 개별로 영업하는 코리아 신탁이나 무궁화 신탁, 한국토지 신탁, 이런 개별 신탁사들도 있는데 총 14개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탁 방식 정비 사업은, 그러면 아까 신림동에는 옆에 5구역, 6구역이 한다는데, 그러면은 전국적으로는 얼마나 하느냐? 이제 좀 주변에 재개발 재건축하는데 신탁 방식으로 한다는 데를 많이 못 들어보셔서 어색할 수는 있지만, 전국적으로 지금 작년 말 기준으로 353개 구역에서 신탁 방식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 알겠지만, 신탁 방식이 2016년부터 도입된 이래로 점점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점점 신탁 방식으로 재개발 재건축을 추진하는 사업들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서울에는 총 155개 구역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목동 재건축, 여의도 재건축, 이런 곳들에서 많이 하고 있어요. 자, 이제 사업 방식 비교표인데요. 조합 방식하고 신탁 방식에 대해서 비교를 드릴 건데, 글씨가 깨알 같죠? 요거를 사실 이 표 하나만 보면은 오늘의 주된 목적은 끝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께서 내 자산으로 시행하는 사업인데 사업 방식은 좀 상세히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하실 수 있으니까 요 표는 요약이고 제가 뒤에 하나하나 다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신탁 방식의 도입 취지입니다. 전통적으로는 조합 방식으로 재개발 재건축을 많이 했었는데요. 이제 전통적인 조합 방식에서는 요 뉴스 글씨가 작아서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조합원 돈이 줄줄 샌다, 서울 정비사업 개점 휴업, 우리 좀 남의 사업 말하면 안 되지만 관악구 내에도 저 밑에 동네 신림동의 다른 구역들 가면은 맨날 멈췄다가 조합장 잘렸다가 뭐 비리니 뭐니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런 부작용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정부에서 국토교통부를 통해서 신탁사가 정비사업을 참여해라 라고 제도를 마련해 준 게 신탁방식 정비사업이고요. 언제부터 도입됐냐면 2016년부터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께서는 그래요. 신탁방식으로 뭐 353군데 한다는데 준공하고 입주한 데 있냐? 실적 있냐? 라고 물어보시는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요. 재개발, 재건축은 보통 시작하면은 최소 10년은 걸려요. 물론 저희 신림 부구역은 8년 안에 입주하는 게 목표이긴 하다고 들었어요. 하지만 통상적으로 10년이 걸리고 우리 뉴스에 보면은 맨날 저기 성남에 가면 상대원 2구역 착공하려다가 조합장 잘리고 뭐 시공사 바꾸니 많이 뭐 그러고 있고 부가연 몇 구역 또 뭐 비리니 뭐니 서대문구청이랑 싸우고 있고 이런 일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사업이 굉장히 많이 지연이 되는데 보통 10년이 걸리는데 이상이 걸리는데 2016년부터 도입이 됐잖아요. 올해가 2026년이잖아요. 이제 10년이 좀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서야 준공 실적이 하나둘씩 쌓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공 실적이 신탁 방식에 없다라고 누군가 이렇게 자꾸 주장을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런 논리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사업 주체 조합 방식으로 하면요.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서 조합이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조합도 그냥 여러분들께서 나 조합 설립에 동의했으니까 조합이 그냥 뭐 알아서 하겠지 이게 아니라 조합도 엄연한 법인이고요. 법인이고 사업자 등록까지 마친 엄연한 법인입니다. 그 법인이 사업을 시행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신탁 방식으로 하게 되면 그냥 단순하죠. 신탁사가 사업 시행자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내부 규정. 조합으로 하면은 우리끼리 이제 뭐 내부에 규칙이 있어야 돼요. 뭐 분양 신청 받을 때는 어떻게 한다. 뭐 이주는 어떻게 나갈 때 뭐 통지를 하니 많이 어떻게 한다. 이런 내부의 규정이 있는데 조합 방식으로 했을 때는 그게 조합 정관이에요. 정관 들어보셨죠? 조합 정관인데 신탁 방식으로 하면요. 똑같습니다. 신탁 방식으로 해도 신탁사랑 여러분들이 이제 내부의 규칙을 정해서 지켜야 하는 게 시행 규정이라고 이름만 다르고 조합 정관이랑 개념은 똑같습니다. 내용도 얼추 비슷하고요. 근데 시행 규정 같은 경우는 국토교통부에서 아예 표준안 자체를 만들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공신력이 있어요. 물론 조합 방식으로 해서 조합 정관도 만들 때도 서울시 표준 정관이 있지만 그래도 나라 차원에서 만들어 놓은 게 조금 더 뭐가 상위 기관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공신력이 더 있다고 볼 수 있죠. 자, 이제 운영기구. 조합 방식으로 하면 조합 사무실에 가면 조합 이사님 있고 뭐 대의원님 있고 이렇게 들어보셨죠? 이사회, 대의원회. 조합에서 의사결정을 하려면 조합장이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라 대의원회, 이사회, 총회 이런 의결들을 거쳐야 되는데 그런 운영기구를 이사회, 대의원회가 있습니다. 이사회랑 대의원회는 우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라고 재개발 사업의 근간이 되는 그 법령에 규정을 하고 있어요. 몇 명 사업 규모에 따라서 몇 명에서 몇 명 뽑으시라라고 규정이 돼 있는 법적인 임원입니다. 자, 근데 신탁 방식으로 하게 되면은 신탁 방식으로 하면 사실 임원이라고 규정된 게 법에는 없습니다. 법에는 신탁 방식으로 하면은 규정된 이제 운영기구가 없는데 그러면 신탁사가 다 알아서 독단적으로 하느냐라고 하면 그렇지 않고요. 방금 말씀드렸던 내부의 시행규정이라는 내부 규칙 거기에서 정비사업위원회라고 해서
우리 소유주 여러분들을 대표하게 될 대표 기구를 구성하도록 해놓았습니다. 그 대표 기구가 여러분들을 대표해서 신탁사랑 협의하고 업무를 처리하게 되게 될 것 같습니다. 의사결정을 할 때는요, 조합 방식은 총회, 우리 총회한다고 많이 보셨죠? 신림동 돌아다니시면은 언제 무슨 교회에서 총회한다, 당당에서 총회한다, 시공사 뽑는 총회한다. 그러니까 뭐 안건 하나하나 조합장이 다 알아서 정하는 게 아니라 총회에 올려서 조합원 여러분들의 과반 의견을 받아야 진행되는 게 이제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데요. 신탁 방식은 또 신탁사가 알아서 하느냐 한다면 그렇지는 않고요. 신탁 방식의 경우에도 이름만 달라요. 전체 회의 똑같습니다. 신탁사가 우리 전체 회의 할게요, 여러분들 참석해 주세요 라고 하면은 여러분들께서 참석해서 조합 총회랑 동일하게 투표로 찬성 또는 반대 이렇게 의사 표현을 하셔서 과반 동의로 진행하게 됩니다. 자, 이제 초기 사업 절차가 여기서 좀 가장 중요한 차이점 중에 하나인데요. 조합 방식으로 하게 되면은 초기 사업 절차가 좀 복잡해요. 먼저 정비구역 지정까지 완료가 되면요, 추진위원회,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구성을 하게 됩니다.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구성 후에 그 다음에 조합 설립 인가를 받게 돼요. 근데 물론 공공지원을 받는 사업의 경우에는 조합 직접 설립 제도를 적용받을 시에 추진위원회 구성은 안 해도 되는데 그 주민협의체라는 걸 구성하게 돼 있어서 사실 따지고 보면 걸리는 시간은 비슷합니다. 근데 반면에 신탁 방식의 경우에는요, 이제 구역 지정이 되면은 바로 사업 시행자, 우리 신탁사를 사업 시행자로 지정하는 동의서를 바로 거두면 사업 시행자로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우리 바로 여기 천 건너편에 신림 5구역이 이제 그렇게 거둔 걸 보셨을 거예요. 구역 지정 되자마자 사업 시행자 지정 동의서 한 달도 안 돼서 다 걷어서 지금 접수한 상태죠. 그렇게 빨리 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장 중요한 차이점, 사업비의 조달. 조합 방식으로 하게 되면은요, 이제 조합을 설립했어요. 조합을 설립했으면은 이제 서울시랑 뭐 건축 심의도 받아야 되고 사업 시행 인가도 해야 되고 우리 사무실 운영도 해야 되고 조합장 월급도 줘야 되고 운영비 그리고 용역비 이런 사업비들이 발생을 해요. 그럼 그 사업비는 어떻게 가져올까요? 어디서 가져올까요? 출처가. 예, 사업비는 협력업체한테 빌립니다. 여러분들께서 다 아름아름 뭐 후원하실 거 아니잖아요. 그 사업비가 뭐 1억, 2억도 아니고 뭐 몇십억, 몇백억씩 하는 그 사업비를 여러분들께서 모금해서 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정비업체, 설계사, 그리고 가장 큰 거는 시공사 입찰할 때 입찰보증금이라는 걸 받아서 그거를 이제 대여금으로 전환해가지고 빌려서 쓰는 게 조합 방식이거든요. 그러면 생각해보면요, 저쪽 협력업체가 나한테 돈을 빌려줘서 내가 일을 하고 있는데 그 협력업체한테 싫은 소리 하기가 쉽지 않겠죠. 그러니까 끌려다니는 확률이 크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연되고 뭐 사업이 좀 파행으로 가고 이런 확률이 높은 게 조합 방식이에요. 실제로 그런 사례들이 많잖아요. 근데 신탁 방식으로 하게 되면요, 신탁사가 사업 시행자이면서 신탁사가 사업비를 조달할 의무를 갖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사업비를 어디한테 빌려와야 되지 이런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신탁사가 여러분들께 당연히 공짜로 빌려드리는 건 아닐 거예요. 다 신탁사별로 이자 빌려드리는 돈에 대해서 이자는 받기는 합니다. 근데 그 뭐 자녀 간, 가족 간 돈을 빌리는 그런 차용증을 쓰더라도 최소 법정 이자는 받게 돼 있잖아요. 근데 당연히 사업비를 빌릴 때도 이자를 받아야 되는 건 너무 당연한 이치이죠. 자, 그리고 시공사가 가장 재개발을 추진하는 데 있어 시공사가 가장 중요한 협력업체인데요. 시공사랑 계약 방식이 다릅니다. 조합으로 했을 때는 시공사랑 분양불 도급계약이라고 해요. 분양불 도급계약, 말이 어렵죠. 분양불은 뭐냐면 이제 나중에 우리가 뭐 철거 다 하고 신축 아파트를 지어서 이제 착공할 때 분양을 하잖아요. 그 분양을 하게 되면은 분양받은 사람들이
계약금 내고 그 다음에 몇 달 있다가 중도금 1차, 몇 달 있다가 중도금 2차 이런 식으로 매달 내는 게 아니라 정해진 시기에 따라서 몇 달에 한 번씩 분양 대금을 내요. 그럼 시공사는 공사를 매달 하잖아요. 매일 하루하루 매일 하는데 공사를 매일매일 하지만 그 공사비는 매달 받는 게 아니라 분양대금이 들어왔을 때 분양대금이 들어온 걸로 공사비를 받아가는 거예요. 네, 이제 잠깐 졸릴 타이밍에 이렇게 적절하게 이렇게 네, 벨소리가. 그래서 시공사가 이제 공사는 매번 하지만 분양이 만약 안 됐다. 막 분양 경기가 안 좋아서 분양이 안 됐다. 막 대출도 쪼이고 이래서 대출이 안 나면 분양 어떻게 받아요? 못 받잖아요. 분양이 안 돼 버렸는데 시공사는 공사를 계속 해야 된다. 이러면 시공사는 돈을 못 받으면서 공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런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시공사는 애초에 공사비 원가에다가 이런 리스크 비용, 위험 비용을 태워놓기 때문에 공사비가 상승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저를 믿으셔도 돼요. 왜냐하면 제가 시공사 견적팀 출신이거든요. 자, 그럼 반면에 신탁 방식으로 하게 되면은 공사비 이 시공사 계약 방식이 어떻게 되냐면은 기성불 계약 방식입니다. 시공사가 매월 공사하는 만큼 분양이 되든 말든 신탁사가 알아서 기성을 줄 테니까 너네는 분양이 되든 말든 신경 쓰지 말고 공사만 해. 단순 도급 공사만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공사는 리스크가 줄어들고 그 리스크 비용을 공사비에 태울 필요가 없으니까 공사비가 결론적으로 공사비가 줄어든다. 조합 방식 대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조합 방식과 신탁 방식의 공사비 비교표인데요. 공사비의 구성은요. 직접 공사비와 간접 공사비, 뭐 분양 경비, 그리고 광고 홍보비, 예비비, 분양 리스크비와 같은 다양한 항목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좀 전문적인 분야죠. 어쨌든 이 조합 방식으로 하면은 이 모든 항목들이 공사비에 다 반영이 돼 있는데 신탁 방식으로 하게 되면은 이제 분양 리스크 비용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줄어들고 이 분양 경비나 광고 홍보비도 신탁사가 직접 하기 때문에 원가가 더 줄어들게 됩니다. 이런 원리로 공사비가 절감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공사비가 줄어든다라고 하는데 그럼 얼마나 줄어드는 거냐라고 하면은 사실 이게 정확하게 비교를 할 수는 없어요. 똑같은 지역에서 똑같은 조건에 똑같은 세대수로 공사를 조합 방식과 신탁 방식에 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럴 때 통계치로 보통 비교를 하는데요. 2025년 도급 공사비 평균 재건축이 869만 원, 평당 869만 원, 재개발은 평당 779만 원으로 통계치가 나와 있어요. 근데 신탁 방식으로 했을 때 재건축 평당 770만 원, 재개발 714만 원. 출처는 주거환경연구원이고요. 그러니까 공사비가 보시면은 통계치로 보아도 신탁 방식으로 하면은 확연히 줄어든다라는 거를 여러분들께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는 이제 좀 뭐 기초적인 내용인데요. 조합 방식으로 하게 되면은 조합장이나 이사를 하실 분들께서 사실 보통 일반인 분들이세요. 뭐 이 건설업이나 이 정비 사업에 종사했던 인력들이 조합장을 할 확률이 크지 않거든요. 일반인 분들이 이 몇천억 규모가 되는 정비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굉장히 실수도 많고 협력업체가 어떻게 말하는 게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도 안 되고 그러니까 좀 사고도 많이 나고 그러는데 신탁 방식의 경우에는 이제 저같이 이 미래지식교육원에서 강사를 할 때 이제 오시는 분들 보면은 신탁사도 강의를 하러 오는데요. 신탁사도 뭐 시공사 출신들 그리고 뭐 정비업체 출신들 이렇게 다양한 출신들이 있고 그리고 신탁사에는 변호사, 기술팀, 회계사, 뭐 세무사 이런 전문 인력들이 지원을 해주게 됩니다. 자 이제 조합 방식으로 했을 때는 관리 감독에도 좀 허점이 있는데 지자체에서 기본적으로 관리 감독은 하지만 감사 자체가 조합 자체 감사밖에 없어요.
반면에 신탁 방식은 지자체 관리 감독은 동일하게 받으면서 금융기관이기 때문에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 이런 정부기관의 감사, 정기적으로 그리고 수시로 이렇게 받으면서 투명하게 운영을 하게 되니까 비리가 발생할 확률이 확연히 줄어듭니다. 물론 신탁 방식으로 해서 뭐 비리가 없냐라고 한다면은 뭐 아예 없을 수 없다라고 말은 못하지만 뭐 네이버나 구글에 쳐서 신탁사 정비사업 비리 쳐보시면은 아마 발견 못하실 거예요. 그만큼 조합 방식 대비 확연히 투명하게 운영을 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사업 방식에 대한 비교는 이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제 우리는 신림 구구역은 신탁 방식으로 추진을 하는 사업이니까 업무 협약을 맺고자 지금 그 첫 단계인 주민 설명회를 하고 있는 건데요. 업무 협약이 절차나 근거들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드릴게요. 자, 먼저 업무 협약의 도입 취지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이제 사실 작년 5월까지만 해도 업무 협약을 맺으려면 그냥 아무나 맺을 수 있었어요. 그냥 뭐 자칭 준비위원회라는 사람들하고 신탁사하고 그냥 도장만 찍으면 그게 업무 협약이었는데 이제 왜 법적으로 업무 협약을 맺는 거에 대한 절차가 생기고 기준이 생겼냐면은 뉴스를 보시면요. 목동에 보면은 주민 갈등만 키운 예비 신탁사라는 제목의 기사가 있습니다. 목동의 재건축 단지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목동 같은 데 보시면 우리 소유주님이 한 3,000명에서 4,000명 해요. 단지별로. 그러면은 나는 누군가는 조합 방식으로 하고 싶고 누군가는 신탁 방식으로 하고 싶고 의견이 갈리고 파가 갈릴 거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신탁 방식으로 하고자 하는 일부 준비위원회 분들이 이제 신탁사 하나랑 그냥 업무 협약을 맺고 언론사에 배포를 하고 그런 식으로 홍보를 해버리니까 이제 조합 방식으로 추진하고자 했던 사람들의 반발이 있어가지고 주민들끼리 싸움이 나고 그랬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국토교통부에서 법을 개정해서 작년 6월부터 시행했는데요. 어떤 기준이 생겼냐? 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27조 제7항에 보면 어쩌고 저쩌고 써 있는데 글씨가 깨알 같아서 안 보이니까 제가 뒤에 상세하게 또 풀어왔죠. 먼저 절차입니다.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야 돼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데 바로 지금과 같은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데 주민설명회도 그냥 개최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설명회 7일 전부터 구역 내에 주민들이 지나다니시면서 볼 수 있게 설명회에 대한 게시, 홍보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이 게시물이 그 다 버스 정류장이나 이런 데 붙어있던 거 보셨죠? 현수막이. 그리고 홍보 현수막뿐만 아니라 포스터도 집집마다 붙이고 다니셨던 것 같고 위원회분들께서. 그리고 카톡방 이런 데에도 이미지를 올리고 홍보를 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설명회를 이렇게 개최를 하게 되면은 이제 관악구에서 주민설명회를 한 거에 대해서 이 사실을 확인하고 그때부터 이제 동의서를 걷게 될 거예요. 동의서란 뭐냐? 법적으로 막 이렇게 지장 찍어야 되고 뭐하고 막 이러니까는 되게 어려운 동의서 같지만 지금 내시는 동의서는 뭐 특별히 여러분들께 구속력을 갖는 동의서는 아니니까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주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제 동의서는 신탁 방식으로 가는 거에 대한 동의입니다. 그러니까 100분의 30, 여러분들 186명 중에 30%가 찬성을 하면은 신탁사와 업무 협약을 맺고 신탁 방식으로 추진을 할 수 있다라는 그 동의 요건입니다. 30%이고요. 자, 이제 30% 동의를 받았으면은 나라에서 운영하고 있는 조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나라장터라는 공개 그 입찰 홈페이지에다가 신탁사를 공개 모집을 해야 돼요. 공개 모집을 해서 신탁사가 입찰을 하게 되면은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하고 그 신탁사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는 게 이 1년의 절차입니다. 자, 이제 지금 설명회는 업무 협약을 위한 설명회이지만 어쨌든 업무 협약까지 맺으면 그 다음 단계는 뭐야? 라고 하신다면은 업무 협약 맺고 이제 여러분들과 신탁사가 재개발 사업을 어떻게 할지 추진을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정비구역 지정이 되면은 이제 신탁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동의서를 걷고 그때부터 통합심의 사업시행인가 통상적인 인허가 절차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업무 협약의 주요 내용인데요.
사실 업무 협약은 법적인 구속력 이런 거는 특별히 없습니다. 업무 협약은 영어로 MOU라고 하는데 업무 협약은 그냥 이제 우리가 같이 추진하기로 이제 뜻을 모았다라는 홍보, 대외 홍보 이런 효과를 걷는 거기 때문에 뭐 법적인 효과 구속력은 없지만 어쨌든 협약의 주요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신림 9구역의 원활한 신탁 방식 추진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업무의 범위와 역할은 간단한데요. 추진준비위원회, 신탁사 모두 이제 재개발 사업 사업 시행자를 지정하는데 같이 업무 협조를 하고, 그리고 뭐 사업 추진을 위한 기타 제반 업무 등을 서로 한다. 그냥 상호간에 열심히 할 일 한다라는 게 업무 범위이고요. 협약 기간은 체결일로부터 사업 시행자 지정일까지입니다. 중도 해지 조건은 이제 우리 추진준비위원회와 신탁사 서로 일방적으로 이 협약 내용을 어기거나 또는 뭐 회생 또는 파산 절차가 개시되거나 또는 불가항력으로 인해서 추진준비위원회가 재개발 못하겠다라고 선언을 해버리거나 또는 그냥 쌍방 간에 합의를 하거나 이러면은 중도에 해지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해지하여도 들어간 돈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뭐 돈 뱉어내라 뭐 이런 얘기가 전혀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드린 게 그 취지였어요. 지위 양도, 우리 추진준비위원회 분들이랑 그리고 신탁사랑 업무 협약을 맺었으면은 그 둘만의 업무 협약이지, 이제 신탁사가 나 여기 못하겠으니까 다른 신탁사한테 예비 신탁사 그 지위를 양도할게 이런 거 안 된다 라고 이렇게 적어 놓은 거고요. 비밀 유지, 신림 9구역 업무를 추진하면서 신탁사랑 준비위원회랑 상호 간에 알게 된 이 사업의 비밀 내용이나 서로 간의 비밀을 밖에 발설하지 않는다. 그리고 자금 대여, 신탁사는 필요한 경우 추진준비위원한테 필요한 자금을 대여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사실 여기에는 이 단서 조건이 붙는 게 돈이 필요한 경우에 신탁사 내부 심사를 통과해야 된다라고 이제 조건이 붙을 거기 때문에 사실상 자금 지원은 사업 시행자 지정 이후부터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분쟁 해결, 분쟁이 발생 시에 상호간에 합의하는 게 원칙으로 하지만 이제 합의가 안 되는 경우 저기 어디 서울중앙지방 지방법원을 뭐 1심의 전속적 관할법원으로 한다라는 통상적인 문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업무 협약의 내용은 이게 전부이고요. 한 2장 될 것 같아요. 이제 업무 협약에 대해 설명을 마쳤고, 질의응답을 받기 전에 이 사업 방식에 대한 설명회를 하면은 자주 묻는 질문들, 제가 설명회를 다니다 보면 질문들이 좀 많이 나와요. 똑같은 질문들이. 그거에 대해서 제가 먼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아까 초장에 말씀드렸던, 그래서 우리 신림 9구역 비례율이 얼마야? 분담금이 얼마야? 라고 물어보신다면 현재 단계에서는 답변을 드릴 수가 없고 나중에 서울시에서 설명을 드릴 것이다. 언제? 정비구역 지정하는 시점에 주민설명회에서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그때 1차로 안내해 드릴 거고요. 정비구역 지정이 되고 나면은 신탁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동의서를 받게 되어 있는데요. 그 동의서에 여러분들께 추정분담금을 또 2차로 안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차는 나중에 여러분들께서 분양 신청할 때 내가 뭐 34평을 분양 신청하고 싶어 또는 20평을 분양 신청하고 싶어 그냥 덜커덕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평형을 분양 신청을 했을 때 분담금이 얼마다라고 나와 있어야 여러분들께서 알고 신청할 수 있으니까 그때 3번째로 할 수 있고요. 4번째로는 분양 신청이 다 끝나면 관리처분 계획인가라고 이제 여러분들의 분담금이 대략적으로 얼마입니다, 사업비는 얼마입니다 라고 이제 결정을 하게 되는 관리처분인가 때 분담금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사하고 입주하고 청산할 때 정산하게 되는 거예요. 내 최종 분담금이 얼마다. 처음에 분담을 냈던 거에서 추가 분담금을 낼 수도 있고 또는 급격하게 우리 신림동에 호재가 생겨가지고 분양가가 더블이 돼버려서 최초에 예상했던 분양가보다 훨씬 많이 받아서 분담금이 오히려 줄어들어서 환급받을 수도 있고 그건 아무도 모르는 영역이니까 나중에 8년 뒤에 그때 가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제가 저번에 다른 구역에서 이 질의응답을 받다 보니까 그러면은 내 집, 내 자산 가치가 얼마야?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내 자산 가치 더 받고 싶어, 더 쳐줘 이러시는데, 그거는 뭐 신탁사나 관악구청이나 서울시나 이런 데서 임의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관계 법령에 따라서 구청 재개발 사업의 경우에는 구청에서 지정한 그 감정평가사 두 명이 여러분들 집집마다 나중에 감정평가를 하고 그 평가액을 평균을 내면은 그게 여러분들의 감정가가 될 거예요. 그 시점은 언제냐? 나중에 사업 시행인가? 그러니까 도면을 다 그리고 서울시의 인허가를 받은 날 기준으로 이제 여러분들의 현재 자산의 가치가 평가받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 집의 가치가 얼마다 이렇게 뭐 말씀을 하시거나 얼마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기대하시거나 이런 거는 사실 크게 의미는 없고, 나중에 동의서 받을 때 여러분들께 이제 내 집의 가치가 얼마야라고 설명을 드릴 건데, 그거는 추정 가치니까 너무 여의치 않으셔도 됩니다. 나중에 본격적으로 평가받으면 좀 달라져 있을 거예요. 자, 이제 신탁 방식으로 하면은 이제 소유주 여러분들 모두가 신탁 계약을 체결해야 됩니다. 뭐 신탁 계약을 체결해야 된다고 하니까 되게 좀 어려워 보이고 이런데요. 사실 신탁 계약을 체결하는 거는 여러분들 모두가 처음부터 할 필요는 없고, 사업 시행자로 지정이 되고 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여러분들을 대표할 정비사업위원회라는 주민 대표 기구를 꾸리고 나면은 그 위원회 분들만 신탁 계약을 먼저 체결할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언제 체결하느냐? 2주 나갈 때 체결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2주 나갈 때 되면은 뭐 이제 뭐 내 세입자를 바꾸거나 대출을 바꾸거나 이럴 일이 전혀 없잖아요. 2주 나가면 철거해 버릴 건데. 그러니까 그런 걱정은 없으시니까 편하게 신탁 계약 해주시면 되고, 신탁 계약을 뒤에서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신탁 계약을 그럼 체결하면은, 신탁 계약 체결하면 내 재산권 행사 못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이제 많이 계셨는데요. 신탁법에 따라서 신탁 계약을 체결하셔도 여러분들의 뭐 주담대, 주택담보대출을 바꾸시거나 또는 세입자를 바꾸시거나 이런 재산권 행사는 당연히 가능합니다. 신탁사한테 일시적으로 신탁계약 해지해줘라고 요청을 하시면 신탁사는 당연히 풀어드려요. 그럼 여러분들께서 재산권 행사하시고 다시 신탁사랑 계약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절차만 조금 귀찮다 뿐이지 여러분들 재산권 행사하시는데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신탁하면은 내 재산 뺏기는 거 아니냐, 안전하냐, 안전한 거 맞냐, 뭐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세요. 뭐 신탁사가 조금 나쁜 밥 먹고 내 집 팔아버리는 거 아니야? 내 집을 담보로 대출받는 거 아니야? 라고 물어보시는 분도 계시지만 결론적으로 법에 따라서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신탁 계약하면은 그냥 그대로 그냥 신탁사가 신탁 재산으로 관리를 하게 되지, 담보 대출을 받거나 팔아치우거나 경매에 붙이거나 이런 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신탁 방식을 했을 때 신탁사가 사업을 독단적으로 추진하느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계시는데, 신탁사도 아까 처음에 조금 설명드렸지만 법에 따라서 의사결정할 때는 전체회의, 그러니까 총회, 여러분들께서 전체회의에 참석해서 의결을 해주셔야 하나하나 추진이 가능합니다. 그 의결을 한다는 게 뭐냐? 신탁사가 올해 2026년 예산안을 수립을 했어요. 그러면 그거 돈을 쓸 수 있느냐? 못 씁니다. 예산안을 수립을 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찬성 좀 해주세요 라고 전체 회의에 올려요, 신탁사가. 그럼 여러분들께서 과반이 찬성을 해주셔야, 의결을 해주셔야 그때부터 돈을 쓸 수가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제 신탁사 독단적으로 하지 못하게 법에서 정해놓은 게 방금 말씀드린 사업비의 사용 또는 변경, 그리고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자, 그러니까 정비업체죠. 정비업체와의 계약 등 우리 토지 등 소유자의 부담이 될 계약. 그러니까 부담이 될 계약이라 하면은 계약 금액이 10,000원짜리 계약이라 하더라도 그게 여러분들 186명한테 다 나눠지는 금액이니까 1원이 부담되더라도 그게 부담되는 거잖아요. 10,000원짜리 계약을 하더라도 전체 회의 의결을 받아야 된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시공자의 선정 및 변경, 이건 너무나 당연하게도 전체 회의에서 의결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분담 내역 또는 이제 신축 사업 계획 이런 법에서 정한 항목들을 다 여러분들 의결을 받고 의사결정을 받고 진행을 해야 됩니다. 신탁사랑 주민들 간의 소통 방법은 아까 말씀드렸던 주민대표기구 정비사업위원회를 설립하여서 그들이 대표로 이제 소통을 하게 되고요. 나중에 정비사업위원회가 꾸려지게 되면은 사무실을 차리게 될 거고, 이제 여러분들께서 편하게 그 사무실에 들락날락 하시면서 민원이나 궁금한 점 거기에 이제 남겨주시면은 신탁사랑 소통하게 됩니다. 자, 신탁사가 하게 되면은 뭐 깜깜이로 추진한다라는 말도 들어봤어요. 그 신탁사가 추진하여도 애초에 재개발 사업의 근거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는 이 법에서 정한 항목들은 다 정보 공개라는 걸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보 공개 뭘 해야 되냐? 뭐 계약서, 뭐 돈 쓴 거, 월별로 자금 입출금 내역, 그러니까 통장의 입출금 내역, 그리고 뭐 회계감사 보고서, 사업시행계획서, 공문, 의사록, 회의록 이런 일련의 모든 자료들을 정보 공개를 하게 돼 있어요. 언제 하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나면은 15일 이내로 어디다 공개하냐?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정보몽땅 홈페이지에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정보몽땅 홈페이지가 가입하고 막 이용하는 게 많이들 좀 어려워하세요. 사실 어르신 분들께서는. 그럴 때는 사무실에 가셔서 나 이거 보고 싶어 라고 정보 공개 요청하시면은 열람하시고 소정에 뭐 50원, 100원 뭐 이런 정해진 돈을 내면은 복사도 하실 수 있을 정도로 모든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가 되니까 너무 깜깜이로 된다라고 이렇게 우려는 안 하셔도 되고, 근데 정보 공개 청구했는데 안 보여준다. 그럼 관악구청에 이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정보 공개를 안 하면 처벌받습니다. 그리고 신탁사가 이제 신탁 방식으로 하게 되면은 공짜로 하는 게 아니죠. 신탁 보수가 있어요. 신탁 보수라는 게 있는데요. 이제 신탁 보수는 어떻게 산정하냐면 단순 요율 방식 또는 뭐 상한액을 설정한 요율 방식, 정액 방식 뭐 이렇게 말이 어려운데 쉽게 말해서 우리 신림 9구역 아파트를 다 팔았을 때 그 분양 수입에다가 몇 프로를 신탁 보수로 가져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 신림 9구역 아파트를 아마 다 팔면은 지금 기준으로 한 5천억 정도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5천억에 뭐 2%를 가져간다 그러면은 신탁 보수가 100억이 되는 거예요. 100억 굉장히 큰 돈 같죠. 근데 그 100억이라는 돈을 한 번에 가져가는 게 아니라 뭐 이제 사업 시행자 지정됐을 때 10%, 사업 시행인가 받았을 때 10%, 이주 나갈 때 10% 이런 식으로 사업 기간 전체에 걸쳐서 나눠서 받아가고요. 아까 좀 먼저 설명드렸던 것 같이 신탁 방식으로 하면은 공사비가 굉장히 절감되기 때문에 신탁 보수를 여러분들께서 내더라도 총 사업비는 결국에 절감이 됩니다. 실제로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통계치에서 나와 있습니다. 이제 사업 중단 시에는 사업비 어떻게 부담하느냐, 누가 부담하냐, 뭐 이렇게 우리가 여러분들께서 신탁사를 사업 시행자로 지정을 해가지고 사업 추진을 열심히 하다가 그냥 갑자기 뭐 모종의 사유로 사업이 중단이 되고 나 재개발 안 해 하고 이제 막 사업이 멈춰버리면요, 여태까지 들었던 사업비는 어떻게 되냐면 회수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탁사가 여러분들한테 돈을 빌려드려도 사업이 중단이 되어도 그거를 신탁사가 회수할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들의 재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팔아치우거나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신탁사가 돈이 묶여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탁사는 어떻게든 사업을 끝까지 완수해야 되는 게 그 목적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신탁 방식이 더 안정적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그러면 앞으로 사업 추진 일정이 어떻게 되느냐? 요거는 참고만 하세요. 요거는 이제 뭐 관악구나 서울시에서도 이제 일정 계획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는 뭐 이렇게 확정적으로 말씀을 못 드릴 거예요. 각자 다 말하는 것도 다를 거고. 근데 이제 제가 경험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 정비구역이 지정이 되면요, 한
9달, 9개월 정도 후에 시공사를 뽑게 됩니다. 1년이 되기 전에 시공사를 뽑게 돼요. 그리고 한 40개월, 정비구역 지정으로부터 40개월, 약 3년 반이죠. 3년 반 뒤에는 여러분들께서 이주를 나갈 거예요. 3년 반 뒤에 이주 나가시고, 그리고 88개월, 7년에서 7년 반 뒤에 다시 돌아와서 신축 아파트에 입주를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정비구역 지정으로부터 입주까지 대략 8년 걸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8년이라는 세월이 굉장히 막 길어 보이고 막연해 보이고 이럴 건데, 우리 생각해 보시면은 저보다 더 많은 인생을 살아오신 분들이 대다수인 것 같은데 시간 금방 가고, 그리고 아까 제가 시공사 근무했었다고 했잖아요. 저기 어디 뉴타운에 근무할 때 보니까 거기 사업 시작할 때 어르신들께서 나는 입주는 못 해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셨는데 대부분 입주하셨어요. 네, 그러니까는 이제 재개발이 추진이 되면은 여러분들께서 하셔야 될 일은 건강 관리, 운동 열심히 하시고, 식사 건강하게 하시고, 새로운 집에 입주해 보시고 뭐 그 물려주시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좀 누려보셔야 되니까 길다면 길고 뭐 짧다면 짧은 기간이지만 어쨌든 빨리 하면은 7년 반에서 8년 후에 입주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혹시 추가적으로 질문 없으시면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그 조합 방식과 신탁 방식 차이점을 오늘 좀 알아가셨으면은 좀 유익한 자리가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